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K-팝을 필두로 우리 영화, 드라마, 이른바 글로벌 트렌드가 됐죠. 한국 콘텐츠만 즐겨보는 단단한 일명 이 콘크리트 팬들도 세계적으로 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최고봉은 역시 그룹 방탄소년단이죠.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들의 인기 뒤에는 이들을 빛내주는 숨은 공신들이 많습니다. 음반 제작, 안무, 또 콘서트 기획, 연출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7년 동안 방탄소년단의 이 데뷔 쇼케이스부터 월드 투어 콘서트를 연출해온 김상욱 프로듀서를 초대했습니다. 수만여 명의 아미가 보이는 초대형 야외 스타디움을 압도적인 무대로 꾸며온 김상욱 공연 연출과 한국의 이 콘서트 연출 역량은 세계 수준이다, 이렇게 자부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죠. 김상욱 프로듀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상욱입니다. 보통 감독님 이렇게 부르죠? 네, 그 호칭이 제일 많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 영화 감독하고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달라요? 저희 이제 콘서트 이제 정확하게 명칭은 이제 회사 내부에서는 PD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 일과 디렉터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연장에 어떤 무대를 세우고 그 위에서 아티스트들이 어떤 노래들을 어떤 순서로 부르고 그 노래마다 무대 위에는 어떤 효과가 어떤 색깔이 일어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출을 하고 조명 이런 것까지. 네, 그렇죠. 그런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조명 감독이 물론 따로 계시고요. 이제 그런 스태프들을 모아서 저희의 연출안을 그분들이 이제 구현하실 수 있도록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제로 무대 위에서 구현하고 이제 다 철수하는 것까지 이 어떤 무대 위에 어떤 전부 공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곡을 몇 번째 순서에 하고 이것도 정해요? 기본적으로는 연출팀에서 그런 것들을 정하죠. 네, 왜냐하면은 이 2시간이나 2시간 반 정도 하는 이 공연의 전체적인 플로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흐름과 어떤 서사를 깔아놓고 그 서사에 맞는 곡들을 이제 순서대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욱 감독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는 우리 좀 뒤에 얘기하고 네. BTS 궁금증이 워낙 많아서 BTS 데뷔 때부터 함께 했다고요? 네, 원래 이제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랑 그 전에 이제 BTS가 데뷔하기 전에 이제 다른 아이돌 팀으로 이제 원래 인연이 있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아이돌을 이제 데뷔를 시키면서 그 팀의 데뷔 쇼케이스부터 함께 해서 이제 2019년 마지막 스타디움 투어까지 같이 했습니다. 맨 처음 만날 때 방탄소년단 7명 멤버 다 처음 만났어요? 그때는 이제 데뷔 쇼케이스 전에 1년 전에 이제 작은 다른 조그만 이제 행사에서 만났었는데 그때는 팀이 완성이 안 되어 있었던 상태라고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3년도 6월 10일 날 데뷔 쇼케이스 할 때 그때 처음 이제 제대로 만났죠. 전체 이제 완성된 방탄소년단을 처음 만났습니다. 완성되기 이전 팀도 만나서 한번 행사를 한 적이 있고. 뭐 그거는 작은 행사였어서요. 비공개 행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아이돌 그룹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만나왔고, 네, 지금도 만나고 있고. 그러니까. 네. 근데 BTS는 처음 만날 때부터 좀 달랐어요? 뭐 저도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 신인 아티스트들이 이제 데뷔 쇼케이스들을 종종 하는데요. 이제 뭐 준비가 잘 된 친구들도 있고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런 인상들을 봤는데. BTS는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딱 잘 준비되어 있다. 네. 그 쇼케이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음반 발매를 대중에게 처음 알리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이건 일반 공연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기자분들을 한 뭐 100명, 150명 이 정도 초청을 해서 이제 그분들 앞에서 이제 데뷔곡과 다른 대표곡들을 전체 한 두세 곡 정도 이렇게 선보이고 그러면 이제 기자분들이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홍보 기사로 내주시는 그런 행사를 이제 데뷔 쇼케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다른 공연은 뭐
그 음악이 한 2, 30곡 있다면 여기는 음악은 두세 곡밖에 없군요. 보통 그렇죠. 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곡들을 하기에는 이제 홍보 포인트가 나뉘니까 딱 이제 밀어야 될 곡들을 딱 앞에 세워서 그렇군요. 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예.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그 사실 이제 두세 곡짜리는 사실 이제 연습실에서도 이미 연습 많이 수백 하고. 번을 수천 번을 해왔을 거고 아마도 그랬는데 이제 현장에서 이 세 곡짜리를 하는데도 리허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오래 하자고 이렇게 회사에서도 요청을 하시고 멤버들도 위해서 리허설을 되게 오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얼마 동안이나요? 한 7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6, 7시간 정도 했는데 잠깐만요. 곡 딸랑 세 곡 한다면서요? 네. 한 곡당 연주 시간이 뭐 한 3분, 4분 정도 되는데요. 그럼 네. 세 곡 합해봐야 10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7시간을 한다고요? 네. 뭘 해요? 이게 똑같은 곡을 반복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 연습실에서 연습한 환경이랑 또 이 그 공연장 사이즈에 맞는 환경이랑 또 조금씩 다르잖아요. 뭐 어쨌든 연습실보다는 조금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 안무 동선을 맞춘다든지 뭐 이른바 칼군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딱 7명이 섰을 때 그 간격이 딱 정말 네. 자로 잰 듯이 맞는 그런 이제 그 포메이션을 잡는다든지 이제 예. 그런 연습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야, 저 이거 깜짝 놀랐네요. 보통 리허설이라면 방송으로 치면 네. 생방송이나 녹화 직전에 한번 해보는 게 리허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7시간을 한다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이 굉장히 사실 이례적인 케이스고요. 다른 팀들은 오. 쇼케이스 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보통 그냥 당일날 들어가서 뭐 1시간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BTS는 데뷔 쇼케이스 때 어쨌든 되게 오래 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철두철미한 겁니까 그들이? 회사가 아니면 그들이? 둘 다 둘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데뷔 쇼케이스 잘 됐나요? 기억나세요? 네, 뭐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던 기억이 나고 뭐 큰 무리 없이 예상했던 대로 네, 준비했던 대로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어떤 공연이었습니까? 그 다음이 한 1년 조금 넘어서 이제 14년 10월 달에 첫 콘서트, 단독 콘서트를 처음으로 했었는데요. 어디서요? 그 광장동에 있는 지금은 예스24 라이브홀이라고 부르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름이 악스였던 공연장이었거든요. 이제 스탠딩으로 꽉 채워서 들어가면 한 2,000석 정도, 2,000명 정도 들어가는 네, 그런 공연장이었습니다. 예. 그건 어떤 컨셉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3부작 공연이었는데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스타워즈 시리즈처럼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가 이제 4, 5, 6편 나오고 한 10년 있다가 1, 2, 3편 나오고 막 이렇게 굉장히 긴 시리즈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BTS 첫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뭔가 그런 좀 호흡이 긴 그런 시리즈형 콘서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 사실 이게 그 전례가 없는 거긴 한데 시리즈형 콘서트? 네. 그것도 데뷔 후에 첫 콘서트인데? 그렇죠. 네. 정말 그건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네. 사실 그 생각은 왜 하게 됐냐면 이 연극이나 뭐 뮤지컬이나 뭐 무용이나 이제 여러 가지 장르의 공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사실 콘서트 대중음악 콘서트가 이 서사를 담기에는 가장 어려운 장르의 공연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있는 곡들을 조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콘서트에도 뭔가 그런 좀 호흡이 긴 서사를 한번 담아보자라고 해서 이 3부작짜리 공연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공연이 실제로 2014년에 시작해서 2017년 12월에 끝났거든요. 그럼 3부작이면 3번 하는 거예요, 콘서트를? 그러니까 3번 하는 건데 이제 그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4년 그 첫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피소드 2 레드블렛이라는 공연이었는데요. 에피소드 2를 딱 서울에서 시작하고 그걸로 이제 월드 투어를 돌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서울에서 에피소드 1을 하고 왜 1부터 따인 거 아니고 2 다음에 1이에요? 네, 이게 이제 그것도 이제 스타워즈의 그 개봉 방식을 따른 건데요. 네, 좀 뭔가 이제 중간 스토리를 먼저 넣고 그래서 앞뒤의 얘기가 뭔가 있다는 것을 이제 관객들한테 인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뭔가 더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을 해서 그 1의 얘기의 끝이 2의 시작과 닿아 있고 2의 끝이 또 3와 닿아 있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짜놓고 그걸 했더니 결국 한 3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3부작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사실은
1부, 3부, 2부에 들어갈 모든 음악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때 막 데뷔한 지 1년 반 그러니까. 정도 만에 이제 첫 공연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음악- 나중에 음악도 없는데 그런 기획이 가능해요? 네, 그때는 뭐 어떻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뭐 어쨌든 성장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2, 1, 3를 다 써놨던 건 아니고요. 2랑 1의 그 공연 그 첫 공연 그 텀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1까지는 제가 써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 2의 스토리를 다 써놓고 그 스토리의 흐름에 맞는 곡들을 이렇게 대략 뼈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을 하다가 또 새로운 앨범이 나오면 거기에서 그 맞는 곡들을 찾아서 또 거기에 다시 끼워놓고 이런 예.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공연 기획자가 먼저 설계를 해놓고 음악이 거기에 끼워 맞춰진 거예요?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그게 네.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스토리의 영감 자체는 사실 원래 있던 음악에서 가져와야 하는 거죠. 네. 그 음악을 해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스토리의 골격이 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앨범 이 BTS의 앨범 자체가 이제 학교에 대한 이야기, 학교에서 어떤 기존의 질서에 반항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이제 뮤직비디오라면 표현이 됐다면 이 이야기들을 콘서트에는 다른 영상과 뭐 무대 세트와 그런 걸로 이제 다시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그 스토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 2, 3 전부 합해서 주된 무대는 학교예요? 2랑 1까지는 학교였고요. 사실 3는 한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시리즈 공연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예. 좀 더 굉장히 확장된 얘기로 학교를 벗어나서 네, 그러한 스토리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 2를 먼저 시작한 후에 바로 월드 투어를 했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게 이제 첫 BTS의 월드 투어네요. 그렇죠. 국제 무대에 나간다는 거는 또 다르죠? 무대 연출의 기본이 다르잖아요? 이 나라마다 도시마다 이 공연장 환경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 환경에 맞춰서 그때 조금씩 수정을 하기는 하는데 예. 그거는 어떤 그 한번 투어가 시작되면 그 공연 자체의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건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 환경에 맞게 약간 기술적인 변형, 그리고 그 기술적인 변형이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어떤 연출의 약간의 변형, 요 정도를 이제 수정을 해가면서 월드 투어를 돌아야 하는 거죠. 그럼 기본 골격은 있는 거고. 네. 나라마다 팬들의 그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야 되는 건 없어요? 일단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어떤 아티스트마다 혹은 회사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그 당시에 BT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그 연출안을 계속 고수해서 갔던 것 같아요. 나라에 다르지 않고. 네, 뭐 미국을 가든 뭐 남미를 가든 어쨌든 거의 비슷한 환경으로 곡들로. 네. 현장에 전부 계셨지 않습니까? 네. 반응이 어땠었어요? 첫 월드 투어 때. 이 K-팝 팬들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어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컨셉이 강하고 뭐 퍼포먼스도 강하고 이런 류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첫 공연 때부터 굉장히 현장 반응이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네. 특히 어느 나라가 제일 강했다 이런 거 없었어요? 이거는 좀 그 나라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남미에 가면 남미 팬들은 예를 들면 똑같이 2,000명을 모아놔도 남미 팬들 2,000명이 지르는 소리는 한 3-4배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로? 여기 뭐 진짜 2,000명이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남미가 가장 반응이 뜨겁군요. 네. 그렇게 관객하고 아티스트들이 서로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연출의 지시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연출 안에 이제 그런 섹션을 넣는 거고, 뭐 어떤 곡에서 이 노래 곡이 뭐 후렴 부분이 관객들이 따라 부르기 좋으니까 여기서는 아예 그냥 관객들이랑 호흡하는 느낌으로 관객들에게 따라 부르라고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주자 뭐 이런 연출을 넣기도 하죠. 예. 아티스트들하고 공연 연출가하고 서로 생각이 좀 달라서 충돌이 벌어지진 않아요? 그 전에 예를 들면 이번 공연의 피날레 곡을 연출가는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티스트는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됩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사실 이제
그 당시 이제 BTS 같은 경우에는 신인이었고 해서 사실 이제 회사랑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 일단 한번 결정이 되면 그 조율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 그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획사 그러니까 저 빅히트 쪽 네. 그쪽의 요구도 많잖아요. 아, 그럼요. 많았죠. 그죠? 네. 왜냐면은 그 회사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인 아티스트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기본적으로 연출안을 짜서 이제 보내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피드백이 오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그걸 반영해서 좀 더 수정을 하고 예. 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아니면 뭐 저희가 거꾸로 연출안에서 아 이거는 정말 안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는 뭐 이래서 이거 안 바꾸면 좋겠고 여기에 이런 연출안이 있으니까 꼭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전 조율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하는 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고. 네, 그다음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돈이죠. 예산도 중요하죠. 네. 예산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구현할 수 있는 무대가 천양지차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뭐 정말 그때 첫 콘서트 2,000석짜리 투어를 할 때랑 마지막 제가 했던 마지막 공연이 이제 뭐 5만석, 6만석짜리 이런 스타디움 투어를 할 때 예산 차이는 뭐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제가 어떻게 뭐 딱 집어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대략 그냥 네. 뭐 한 2,000석 정도 공연장에서 연출하는 무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네. 뭐 몇 억대 정도라면 네. 몇 억대 됩니까? 몇 억까지 안 돼요? 2,000석이면 몇 억까지 가기 힘들죠. 그래요? 네. 왜냐면은 2,000석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티켓 값이 한 장에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 2억이 되는 거니까. 그러네. 네. 제가 만약에 몇 억을 써버리면 이제 말이 안 무조건 되는군요. 마이너스가 나는. 거기 네. 그냥 몇 천 단위겠군요. 그러면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5만 6만 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상상을 못할 숫자로 이제 쫙 올라가는데요. 네. 제가 뭐 디테일한 숫자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리고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뒤에 투어가 얼마나 붙어 있느냐. 예를 들면 투어가 붙어 있다는 거는 한 번 만든 거를 똑같이 계속 쓴다는 써먹는 거니까, 거니까. 예, 이제 그렇죠. 예산을 이제 나눠서 이제 배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 한 번만 하는 거면 이제 그거 하고 끝이니까 오히려 이제 전체 예산은 좀 줄어드는 뭐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죠. 공연 기획 연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5만 6만 초대형 이런 거 해보는 게 꿈이겠네요. 네. 돈도 원 없이 써보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네. 일단 너무 행복한 일이죠. 저희가 그죠. 이제 연출자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예산에 크게 그러니까요. 구애받지 않고 할 수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는 굉장히 행운인 일이죠. 자, BTS랑 첫 월드 투어 하고 나니까 감이 좀 왔어요? 야, 얘들은 사고 치겠구나. 감이 왔어요? 아니요, 그때까지는 아직 안 왔던 것 같고요. 네. 언제쯤 그러면 그냥 연출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15년도 가을에 했던 그 화양연화 온스테이지라는 공연이 있었어요. 그게 핸드볼 경기장 한 3,500에서 4,000석 정도 되는 그런 체육관에서 했던 공연인데 그 공연에서 하면서 이 member들이 무대 위에서 이제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이미 다 몸에 체득된 채로 그 공연을 즐기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빨리 이 공연 무대 위에서 정말 놀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지에 왔구나. 무르익었구나. 네, 벌써 그렇게 됐구나라면서 아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출자이자 또 어떤 관객이자 또 음악 산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17년도에 했던 그 윙즈 투어라는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공연이 고척돔에 들어갔던 공연이거든요. 고척 네, 야구장. 예. 그 고척돔이 이제 2만석짜리 공연장인데 그 공연장에 들어가서 이제 매진을 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그 무대 위에서 멤버들이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이 친구들은 완전 레벨이 좀 달라졌구나라는 걸 확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근데 빌보드 1등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신 거예요? 그때도 거기까지는 예상은 못했고요.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들의 에너지가 뭐예요? 이 빌보드 1등까지 가는 에너지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 멤버 하나하나를 얘기하셔도 좋고.
멤버 개개인의 장점도 물론 있고요. 음. 물론 뭐 랩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뭐 퍼포먼스가 좋은 친구도 있고 뭐 어떤 이런 이런 종류의 춤을 잘 추는 친구들도 있고 뭐 말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멤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개인보다 그러니까 팀보다 강한 개인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팀의 구성이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구성이? 멤버들의 그 역할 분담이라든지 특히 초기에 역할 분담이라든지 뭐 무대 위에서의 어떤 시너지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개개인이 가진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겹치는 게 없지만 그렇다고 누구 하나 이렇게 엇나가는 게 없는 그런 팀의 색깔을 만든 게 사실 BTS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들 하죠. 아 그럼요. 네, 열심히 하죠. 진짜 열심히 하고요. 이게 사실 투어를 나가면 첫 투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 걸러 하루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공연하고 내일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또 공연하고 또 비행기 타고 뭐 이런 거를 막 뭐 짧으면 2, 3주 뭐 길면 한두 달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무대 위에서 리허설 때도 그렇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 사실 지칠만도 하고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데 똑같은 걸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모습 없이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을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그들끼리 사이도 좋아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좋습니다. 뭐 제가 뭐 그 친구들 이제 사생활까지는 잘 모르지만 네, 뭐 적어도 제가 본 모습은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멤버들은 우리 감독님한테 뭐 깍듯하죠. 네, 깍듯하죠. 뭐 이제 데뷔 때부터 봤던 그러니까요. 사람들이라서 네, 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그 지시를 제대로 못 따라서 혼도 내고 막 그런 적도 있습니까? 뭐 혼을 냈다기보다는 이제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공연을 하기 전에 이제 미리 제가 이제 체크를 해서 이때 뭐가 좀 뭐 예를 들면 이동이 늦었던 것 같다. 아니면 뭐 이때 멤버가 어디로 갔어야 되는데 뭐 어디로 갔다. 뭐 이런 이 곡에서 뭐 안무 대응이 좀 안 맞았던 것 같다. 이런 거를 이제 피드백을 주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리허설 때 또 안 틀리게 또 연습을 한번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특히 또 BTS의 팬들은 암이라고 좀 유별나잖아요. 다른 팬들과 다르죠. 굉장히 로열티가 높은 그러니까요. 팬덤이죠. 그 팬미팅 콘서트도 기획하시고 연출하시잖아요. 네. 좀 달라요? 다른 그룹들하고의 그 팬미팅 분위기가? 다른 그룹이랑 뭐 큰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이 팬미팅을 준비하면서 좀 이제 제가 연출을 짜는 입장에서 이 팬들의 니즈를 찾는 것에 좀 시간을 많이 투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콘서트는 사실 아티스트와 또 뭐 연출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보여주는 게 사실 제일 첫 번째 그 목표라면 그렇죠. 팬미팅은 어쨌든 팬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팬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니즈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니즈, 팬들의 니즈.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다른 아이돌 그룹과 달리 BTS는 금방 이게 드러나요? 저희도 이제 그 팬덤이 의견을 얘기하는 곳들, 예를 들면 뭐 SNS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다 찾는데요. 거기서 뭐 어떤 팬덤 사이에서 나오는 말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멤버가 뭐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럼 이제 뭐 그게 좋아요를 많이 받는다든지 뭐 그런 이제 디테일들을 찾아서 이제 쫙 모아놓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실로 깰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정을 해서 그런 또 서사를 밑에다 깔고 그런 요소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공연과는 완전히 기획 출발부터가 다른 거군요. 그렇죠. 네. 팬미팅 일단 노래도 훨씬 적게 하고요. 한 10곡에서 12곡 정도 그렇죠. 하고 대신 이제 팬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코너를 많이 넣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아까 우리 고척돔 2만석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오사카돔 3만 5천석 있고요. 네. 이 런던의 웸블리 6만석 공연도 또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얘기는 내일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고 BTS 얘기 나온 김에 BTS의 노래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뭐 좋은 노래 너무 많아서 뭐 네, 여러 가지 노래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페이크 러브를 추천하겠습니다. 페이크 러브. 네. 네, 네. 저도 그 노래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BTS 중에서 네. 그나마 좀 나이 든 사람이 옛날 풍으로도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인 것 같아요. 네. 페이크 러브 맞죠? 네. 네. 가사가 네. 굉장히 딥하죠. 그러니까 네. 함께 듣도록 하고요. 네. 김상욱 연출가 내일 또 만납니다.